예, 오늘도 서울대 의대 이왕재 교수님을 모시고 스트레스와 건강에 대한 강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에, 2주인가요? 네, 3주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C와의 관계, 이거 이제 강연해 주셔서 아마 지금까지 한 40만 뷰 이렇게 이제 된 것 같고, 지난주에는 오셔서 비타민 C하고 인간의 병, 그 다음에 치료, 그 다음에 효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줬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 강좌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교수님이 비타민 C, 바이타민 C in Human Health and Disease인 책을 쓰셨는데, 이게 내용이 다 실험을 한 거더라고요. 근데 제 전공이 실험이라, 실험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이거 그림 하나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이거 뭐 그림 이거 금방 만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림 하나 이거 만드는 게 이게 1년씩 걸리고 6개월씩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여러 용도로 그 비타민 C 사용되는 거를 그 실험을 해갖고 이렇게 좋은 책을 내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한테는 제가 뭐 실험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 모든 게 아주 퍼펙트하게 좋았고, 하여튼 비타민 C는 제가 이왕재 교수님 다음으로 잘 알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 딱 듣고 나니까.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책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이왕재 교수의 비타민 C 이야기. 이건 영어 책이고, 이제 한국말 책인데 최근에 나온 겁니다. 아마 영어 책에 있는 내용이 거의 요약이듯이 책에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비타민 C도 드실 때 왜 그렇게 되는가 이해를 하고 드시면 더 확신이 들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이거 강좌를 듣고 나서 저도 이제 메가도스 10g, 15g 이제 하루에 이렇게 이제 먹게 됐는데, 확신을 가지고 먹으니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걸리지 않겠구나. 이런 확신이 확 드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이제 해부학 연구하시고 또 면역학, 감기 이런 거 이제 하시면서 사람의 그 스트레스에 관련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또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트레스와 건강에 대해서 또 성경에 나오는 안식의 의미, 의학적으로 이거 해석하는 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오셔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좀 벗어나서 살 수 있는가, 아마 좋은 강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제가 정 목사님 더 자세히 알게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사실 오래전에 알았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교제를 할 계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그 사태 때문에 참 좋은 계기를 맞게 돼서, 사실 사랑침례교회에서 제가 강의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저는 그 의료인으로서 제가 비록 궁금증이 많아서 기초의학을 했지만 질병에 대한 관심, 인간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한순간도 뇌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정말 굉장히 건강합니다. 제가 참 축복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전공하게 하고 또 이거를 내가 꼭 실천해야겠다라는 정말 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삶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또 말씀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단지 비타민 C만 먹고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참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청자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묻습니다. 특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아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십니까? 여러분들 우선 제가 그걸 좀 묻고 강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좀 생각을 하시고 이 제 강의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요,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떠한 조건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스트레스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개념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그 안식일에 대한 성경에서의 검토를 한번 좀 살펴보고, 그 안식의 참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 그냥 단순히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이런 정도 외에는 제가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참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우선 보면은,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따라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서 너희를 지었으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앞에서 직접 본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먼저 그대로 해가시고 계신 거예요. 안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렇지만 굳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필두로 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조금 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십계명은 여러분들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가지의 아주 핵심이 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그 계명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3개는 하나님만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저기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3번째는 그걸 만들지 말라 해서 3가지가 이제 그거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고, 그리고 4번째에 나오는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맨 마지막으로 이웃에 대한 2가지 계명이 나오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 10계명을 다 외우실 텐데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내용을 4번째 해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2절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이거 조금 좀 이상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죽인다고 하는 얘기 없어요. 어디에도요. 심지어는 물론 처음 1, 2, 3계명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말씀은 나오지만 죽인다는 말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제4계명 4번째, 사실 가장 근본적인 3가지 계명 외에 4번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대.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죽는 건데 이러고 또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는 어차피 죄 때문에 다 죽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죽인다고 했어요, 죽인다고. 그리고 그 예를 여러분들 실제 구체적인 예는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에서 10계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방인이 잘 몰랐겠죠. 그 계명을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방인이 안식일날 일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모세에게 이 일을 하는 이방인을 어찌할까요? 계명대로 죽여라 해서 죽입니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제 네 번째에다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러한 계명을 세워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실제 죽이는 예까지 나온 어떤 계명에 대한 설명도 이런 설명이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계명은 유대 사람, 특히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냥 이 10계명에 목을 메고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힙니까?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 10계명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뭐 사복음서 어디든지 나오지만 아무튼 이 안식일에 병든 자 고치는 일부터 시작해서 시장에서 지나가다 밀밭에서 밀을 까먹는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비난을 받습니다. 왜 너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정말 너무나 명쾌하게 안식일의 참 의미를 신약 차원으로 정말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고 계신 것이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여러분들 분명히 이 마가복음의 이 인자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즉 육신을 띠고 온 나 예수 그리스도도 안식일에는 좀 쉬어야겠다 이거예요. 안식일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날이다.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안타까워서 우리에게서 뭘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제발 나 좀 믿어라 하고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시면 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 28절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솔직히 그게 무슨 말일까? 조금 이제부터 의학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것도 한번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뭔가, 거룩의 의학적 의미는 뭘까도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21세기쯤 되면 지금 이 종말이 가까운 때라고 우리 차한 박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종말이 가까운 이때쯤 되면 아마 현대인들 그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현대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대한민국 정말 스트레스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전 연령층에 걸쳐서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저는 돌아보면은 저는 그래도 참 행복했던 시절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쟁이 끝나고 한 2년쯤 있다가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던 시절부터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탈바꿈하는 그 현장을 가장 생생하게 목격한 현장 증인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희 때만 해도 스트레스라는 말이 사실은 보람으로 많이 극복이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노력한 만큼 모든 걸 이룰 수가 있었고 저도 사실은 대표적인 흑수저로서 정말 이렇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시골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일찍 영접한 아버지 덕분에 하나님을 알아서 깨어서 비록 농사를 지으시는 아버지시지만 게임 때문에 저를 공부를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서울로 가야 된다 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정말 제 고생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정말 그 스트레스가 저는 한 번도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길을 인내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감사함만이 넘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은요. 그때는 사실은 여러분들 참 못 살던 시절이에요. 제가 정말 선택받아서 경기고등학교라는 최고의 고등학교에 그 시골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들어가고 또 경기를 들어갔다고 다 서울의대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만 가는 겁니다. 또 서울의대를 가고 한 굉장히 그때는 정말 보람찬 그 어려움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만족지수 내지는 그 생활에 대한 불평지수 같은 게 굉장히 낮았어요. 만족지수는 높고 불평지수는 오히려 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지금 21세기를 보면은요. 정말 여러분들 그 어떤 그 이민 오신 어떤 분이 그 만화로 한 걸 내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또 세상에서 가장 잘 산다는 걸 그려놓고 끝에 불만은 제일 많더라라고 결론을 내려는 제가 카툰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사실이에요, 사실. 저는 어느 곳에 갔든지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분들 너무나 불만이 많아요. 손에 잔뜩 쥐고 뭘 더 쥐려고 그냥 바둥바둥을 합니다. 그냥 남의 거 계속 쳐다보고 있고 자기 충분히 있으면서. 여러분 그러면 그냥 스트레스가 그냥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시작이 뭔지 아시죠?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욕심에서요. 스트레스의 시작은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그냥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그냥 정말 어린 아이서부터 그냥 전 연령층에 걸쳐서 그냥 극단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되는데 이게 힘이 없어. 가방을 짊어지고 뭐 어딜 가냐 그랬더니 하고 온 거예요. 공부 재밌냐? 아우, 재미 되게 없어. 정말 그냥 불쌍해 죽겠어요. 그래서 정말 신나게 놀아야 돼, 어린아이가. 너무 재미없는데 엄마가 가래서 가는 거예요, 학원에. 응? 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학교 1, 2학년들 얼마나 지금 신나게 놀아야 될 텐데 정말 여러분들 딱합니다. 그 스트레스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대학 교정이 제가 그 70년대 중반에 서울대학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정말 낭만이 넘쳤어요. 뭐 수업 가만 안 들어가고, 테니스 치고, 카드하고 이러고. 얼마나 정말, 그러고 다 졸업했어요. 정말 제 동기들 제가 특히 의대가 아닌 다른 친구들 얼마나 많이 노는 걸 내가 많이 봤는데, 보니까 뭐 장관도 하고 뭐 다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똑똑하더라고요. 다 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놀고도. 교정에 낭만이 없어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지금은 애들이, 저희 때는 빨리 졸업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지금은 졸업 안 해요. 학점도 계속 조금만, B 플러스만 나와도 A 받으려고 교수님이 찾아가서 다시 듣고, 뭐, 5년, 6년 졸업을 안 합니다. 도서관이 열심히 문을 닫았는데, 24시간, 그냥 전쟁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뭐 그런 스트레스 현장이 너무나 많아요. 극단적인 스트레스. 여러분들 거기다가 또 잘 싸니까 먹는 것까지 지나치게 욕심 그대로 먹습니다. 여러분들 맛있으면 욕심을 죽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절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여러분들 돌연사가 너무 많아요. 심혈관 질환, 치명적인 혈관 질환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그 의과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혈관 질환 환자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정말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암은 뭐 그때도 좀 있어서 이제 암은 늦게 발견돼서 거의 대부분이 죽는 질환이었지만 혈관 질환은요 정말 오랫동안 평생을 고혈압을 앓았거나 당뇨를 앓으신 집안의 어르신들이 그 혈관 질환으로 1년에 그저 몇 명 돌아가시는 그런 정도였죠.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죠? 연령 구분이 없어요. 30살만 넘으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쓰러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요. 그런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 혈관, 대부분이 이제 갑자기 죽는 게 이제 혈관 질환 때문인데 그 혈관 질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물론 과식도 관계가 되지만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돌연사에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돌연사는요, 물론 그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 전혀 모르게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돌연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요.
그 돌연사가 사실 비타민 C와 관련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비타민 C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그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학문적인 거를 좀 더 말씀드리고 이제 신앙적인 것으로 끝을 낼 거이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종양도 스트레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종양이 많아지고 있는 것, 글쎄, 과거보다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양이 분명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일 때, 종양의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이러한 현대인의 숙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트레스의 실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게 있고 육체적인 게 있어요. 정신적 스트레스는 여러분들 사실은 현대인이 말하는 스트레스는 대부분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대표적인 게 질병이에요, 질병. 여러분, 질병이라는 게 육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감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육체가 전쟁을 하고, 여러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건 몸 안에서 지금 분쟁이 생겨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건 물론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에 이제 주안점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조조, 공포, 경로, 큰 슬픔, 거기에 이제 정신적 과로. 여러분들 어떤 이 정신적으로 이 신경 쓰는 일을 오래 하는 것도 그것도 정신의 과로예요. 육체의 과로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스트레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저는 사실 스트레스에 관심은 많았는데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어디든지 뛰어가서 그냥 스트레스가 뭔가를 듣기 위해서 정말 따라다니면서 들어봤는데 한 번도 스트레스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의사로서 제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체에 대해서 참 많이 아는 사람으로서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고 왜 건강에 나쁜지를 좀 설명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했는데 대부분의 강의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지 스트레스가 뭔지 왜 나쁜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는 나쁜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는 나쁘다는 거야. 그냥 왜 나빠 도대체. 저는 항상 그 호기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왜 나쁜 걸까. 그래서 저는 그냥 스트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이거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잘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지혜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깨우친 지혜를 여러분들하고 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우선 저는 항상 태풍에 비교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여기 태풍에다가 제가 여기 목사님이 포인터를 하나 해주셨네요. 여러분 태풍은 바람이죠, 바람. 그죠? 여러분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시원하죠. 벌써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이 코비드-19이 이제 조만간 소멸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오늘 더워서 에어컨을 좀 키면서 올 정도로 날씨가 확 따뜻해졌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바람 더울 때 그 살랑살랑 부는 바람의 시원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들 근데 그 바람이 세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태풍이 되는 거예요. 태풍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 실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결국 그 바람의 힘을 이기지 못한 것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의 힘보다 센 힘으로 구축된 것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스트레스를 바람이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스트레스를 이기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몸에 무슨 바람이 붑니까? 라고 얘기하시겠지만요. 바람이라고 비교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공격할 때 그게 정신적이 됐든 육체적이 됐든 우리 몸은 정확하게 감지를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감지를 하는 시스템이 뭐냐면 자율신경계라는 거예요. Autonomic Nervous System이라고 해가지고요. 자율신경계가 여러분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 스트레스의 크기를 정확하게 가늠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인님 당신이 당하고 있는 스트레스는 지금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힘이 있어야 이깁니다라는 정확한 계산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한 이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우리는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반응.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반응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게 뭐냐면 혈압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줍니다. 이 자율신경계에서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특히 여러분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은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게 스트레스 때 아주 대표적인 그런 호르몬인데, 아드레날린은 뭘 하냐?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킵니다. 심장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 가시면 긴장이 스트레스 증상이에요. 그래서 병원 가면은 혈압 때문에 병원 왔는데 혈압이 160, 170 나오니까 아이고 편안하게 계세요. 왜 스트레스 받으세요? 이러면서 다시 가서 재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좀 위로를 받으면 혈압이 다시 130, 140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바로 그 스트레스 반응의 첫 번째가 혈압을 올리는 거고, 그때 맥박수도 보통 한 7, 80번이어야 되는데 90번, 막 심한 경우에는 100번까지 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잘 모르는 게 뭐냐면요. 아주 이 건강과 관련된 스트레스 반응 중에서 꼭 지적해야 될 게 뭐냐면 혈당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 긴장을 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피를 뽑아보면은요, 공복임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150, 심지어 막 180까지 올라가시는 분도 있어요. 혈당도 올라간다는 사실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재보질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재봤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재보니까 혈당이 기본적으로 150 이상 공복임에도 불구하고 쫙 올라가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스트레스 받을 때 핵심적으로 하는 일이, 핵심적인 세 가지예요. 의학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혈압을 올리고 맥박을 빠르게 하고 혈당을 상승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기 위한 일련의 반응들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혈압이 낮으면 구석구석까지 피가 못 갑니다. 에너지원 충분히 공급이 안 돼요. 혈압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그냥 구석구석까지 피를 쫙쫙 에너지원을, 여러분들 혈압을 통해서 에너지원이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강하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빨리도 보내줘야 돼요. 편안할 때는 그냥 1분에 한 70번만 보내주면 되지만 지금 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오케이 90분 보내줄게 쫙 하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거예요. 강하게, 그 다음에 빠르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에너지원도 없는 피만 보내주면 뭐래요? 그 피 속에 에너지원의 실체인 포도당이, 그래서 쌓여있던 포도당을 쫙 피 속으로 꺼내내는 거예요. 인슐린의 반대 역할이죠.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요, 저장을 하고 어디 쓰이는 곳에 갖다 그 다음에 인슐린도 작용하죠. 여러분 일단 혈당을 올려놓으면은 아시죠? 여러분들 글루카곤이나 이런 각종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콜티존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을 피 속으로 가져오면 피 속에서 전달하는 건 바로 인슐린. 인슐린이 근육세포나 또는 필요로 하는 세포에게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기가 막히게 몸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혈당도 올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혈압이 올라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혈압 올라가고 빨리 보내주어봤자 그 빈 피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소용이 없죠. 혈당을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므로 주인님 빨리 스트레스와 싸워 이기십시오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보다 큰 힘이 공급돼야만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 스트레스에게 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봤잖아요. 태풍에 쓰러진 나무는 뭐예요? 뿌리가 부러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쓰러졌다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보다 약한 힘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쓰러져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거 겪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태스크 포스를 일주일 동안, 당시 일주일 동안 해서 이런 리포트를 내라야 하면은 팀이 쌓여가지고 그냥 막 신경 써가면서 막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녹초가 된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그래요? 그 일에, 여러분들 그때 무슨 운동을 해서 여러분 지친 게 아니에요. 그때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에너지가
이거 주스전 되는 거예요.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 뭐가 돼요? 감기 걸리거나 막 몸살 나거나. 왜 그래요? 에너지가 부족하면 면역 기능도 떨어져요. 면역 기능 자체가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쭉 떨어져요. 그래서 감기가 쉽게 막 몸살에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상에서 금방 여러분이 겪어보신 일들이에요. 그게 왜 그랬는지 몰랐죠?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뻗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뻗는다는 게. 그래서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오고 하는 일이 온다는 건 바로 에너지 고갈의 증거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이 호르몬을 만드는 데가 부신이에요. 부신 여러분들 요게 이제 콩팥이고요. 요게 지금 빨갛게 찍혀있는 게 콩팥이고, 콩팥 위에 요렇게 노랗게 지금 요 바로 그 밑에 그게 바로 부신이에요. 부라는 게 옆이라는 소리잖아요. 옆. 그러니까 콩팥 옆에 있는 놈이다. 사실은 콩팥 위에 있기 때문에 수프라라는 말도 씁니다. 수프라. 에드라는 말이 옆에라는 말이에요. 에드, 리날이라는 말이 콩팥이라는 소리고요. 콩팥 옆, 근데 콩팥 위, 수프라 리날이라고 그렇게 해부학적으로 얘기하는 콩팥 위에 있는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부신은 이제 한자로 옆에 부자에 콩팥 신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신을 떼서 해보면 이렇게 그림 비에 있는 것처럼 요런 모양이 되는데 여러분들 껍질하고 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별표가 찍혀 있는 그 빨간 게 찍혀 있는 데가 속질이고, 그 다음에 요게 겉질이에요. 겉질. 그러니까 부신 피질과 부신 수질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 부신은 완전히 스트레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부신 수질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부신 수질에서는. 그 다음에 지금 찍혀있는 부신 피질,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신 피질이고, 요게 부신 수질이에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부신 피질에서는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근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혈당을 조절해 주는 것도 있고, 혈압을 올리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종류별로 다 만들고, 심지어는 부신에서 남여성 호르몬까지 만들어요. 남여성 호르몬도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여러분들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아드레날린이 훌 가동이 되는 거예요. 훌 가동. 여러분들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때 수질이든 피질이든,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을 만들든 스테로이드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만들든 간에 그 호르몬들을 만들 때 비타민C가 없으면 안 만들어진다고 제가 그랬죠. 지난 강의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비타민C의 농도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장기 중에 하나가 두 개인데, 하나는 뇌고 하나는 부신이라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수질이든 피질이든 비타민C가 없으면 부신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비타민C가 꽉 차 있는 장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그 장기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교감신경이 주도적으로 이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 역할을 하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이 능동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이제 그거를 조절하는, 너무 많이 나가셨습니다. 너무 혈압을 많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걸 조절하는 시스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냥 올리기만 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낮춰주는 것도 있어야지. 그래서 조절 시스템으로 우리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아주 조절이 잘 되는, 그러나 교감신경이 주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교감신경이 하는 작용은요, 혈압 상승, 그 다음에 맥박이 증가하는 그런 걸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스트레스 상태를, 여러분 공포에 질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요, 혈압이 올라가고 박동수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도를 확장한다는 걸 잘 보실 거예요. 왜? 공기가 많이 들어와야 돼. 기도가 확장이 안 되면요, 숨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벌어지기 때문에 숨소리가 안 나요. 숨을 죽인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숨을 죽이면서 기도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지 평활근이 이완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눈동자가요, 여러분들 나를 공격하는 뭔가를 찾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눈동자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동자라는 거는 빛에 의해서도 되지만 여러분 교감신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공포에 빠질 때는 열리게 돼 있어요. 어두운 곳에 들어가도 자동으로 열리지만 여러분들이 공포에 빠지거나 스트레스 빠지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침이 마릅니다. 여러분들 침이 막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들 긴장할 때 침이 마르죠? 그게 바로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고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관이 많은 에너지원을 흡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화관이 가장 빨리 운동하는 상태를 설사라고 그래요. 설사. 여러분들 설사는 여러분 원래 그 음식을 드시면 최소한도 12시간쯤 지나야 여러분들이 구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 구경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먹은 지 1시간도 안 돼서 나온다는 얘기는 장 운동이 무지무지 빨라진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장이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천천히 음식이 내려가게 해서 많은 에너지원을 흡수하기 위해서 소화관 운동성이 딱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침은 마르지만 손에는 진한 땀이 납니다. 등에도 땀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 자율신경계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은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요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 혈압을 떨어뜨리고 박동수를 감소시키고 호흡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천식은 기관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못 쉬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감신경이 자극을 해주면, 교감신경 자극해주면 천식이 치료가 돼요. 천식 치료제는 대개 교감신경 항진제예요, 대개. 천식 치료제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요건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 상식의 지평을 좀 넓혀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가 왜 나쁘냐는 거예요, 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스트레스의 의학적 측면을 살펴보면서 왜 나쁠까? 여러분들 스트레스는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우리가 여러분들 어려움에 빠질 때 우리를 살게 해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만성화가 될 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만성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7, 80년대 막 발전할 때는 그냥 스트레스가 우리를 새롭게는 해줬지만 그렇게 만성화가 되지 않아서 잘 견디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삶 자체가 스트레스야. 엄청난 삶 자체가 그냥 아주 그냥 모든 연령층에서 그냥 그 스트레스가 만성화, 루틴화 됐어요. 뭐 영어로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아무튼 그것이 만성화가 돼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병원 검진센터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집단 검진을 할 때 직장인들이 요즘 들어서 너무나 많은 정밀 검진을 받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집안에 고혈압 내력도 없고 당뇨 내력도 없는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여러분들 막 스트레스 받다가 이제 검진 받으러 가는 거야. 그 혈당이 높아져 있는 거야. 이상하다. 우리 집에 당뇨 없는데 혈압이 또 160이 나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만성화가 되면요 고혈압 환자가 경계성 고혈압 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따가 고혈압이 왜 나쁜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고혈압이 왜 나쁜지. 근데 스트레스가 만성화가 되면 우리는 고혈압 환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만성화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이 항상 스트레스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야 되니까 혈당을 올려주는 일이 그냥 일상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혈당이 100 근처가 돼야 되는데 막 140, 150이 항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오래 지속되면요 혈관이 견디질 못해요. 혈관 질환의 원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게 여러분들 태풍이 올 때만 우리 온 국민이 막 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1년 내내 태풍이 오면 그냥 땅이 폐허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걸 이기려고 막 힘을 쓰다 보니까 뭐가 많이 나오느냐? 활성산소 공격을 또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가뜩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식 때문에도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반응이 우리 몸을 지배하는 건 좋은데 항상 스트레스인 거야. 항상 에너지 소비 상태가 높은 거야. 에너지 소비 상태가 높으면 활성산소 발생량도 우리가 흔히 평균 5% 정도라고 그랬는데 5%가 아니라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활성산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많이 안 했지만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 혈관 건강에 아주 핵심적인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게 그 스트레스를 주도해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아드레날린도 있고 뭐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고 아까 스테로이드 얘기를 제가 했죠.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여러분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언제 쓰는 줄 아세요? 면역 기능 억제할 때 씁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요. 그건 뭐 아드레날린도 아주 심각한 면역 억제제예요. 면역을 서프레션 눌러 억압합니다. 코티졸 뭐라고 하는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 아주 유명한 면역 억제제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냥 태풍 1년에 서너 번 있는 태풍으로 그때 아무튼 그걸 이기기 위해서 잠시 여러분들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의사 선생님이 잠시 써요. 너무나 증상이 심각할 때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감수하고 그걸 그 환자가 고생하는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잘 쓰면 명약이에요. 잘못 쓰면 뭐 심각하게 어려운 약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가 그냥 너무나 우리 삶 속에 그냥 일상으로 침투되어서 스트레스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아드레날린이나 콜티졸과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항상 높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일반화된 현대인들은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첫 번째 강의 때 코비드-19 그 우한 폐렴 때 상기도에 있는 그 바이러스, 원래 상기도 감염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하기도 내려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나 많은 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서 바이러스 수가 많으면 방법이 없어요.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수가 너무 많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요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의료계조차도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 해열제 쓰는 거에 대해서 뭐 이부프로펜만 그 소염작용만 안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의학의 기본입니다. 정말 생기초인데 그게 무시되고 있어요. 지금요. 저는 제가 그 얼마 전에 사망한 17세 대구의 그 학생 제가 그 사인에 대해서 그 환자를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관찰한 건 뭐냐면 38.5도로 왔을 때 해열제를 썼다는 거예요. 전 너무나 기절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기 신문에 났습니다. 정확한 기사가 38.5도로 온 그 환자에게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왔다. 음성이 나왔으니까 너는 입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돌려보낼 때 해열제를 먹이고 항생제를 먹여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생제는 사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박테리아에 감염된 증거가 없지만 혹시나 해서 쓴 거예요. 그건. 전 뭐 그것까지 블레임할 생각 없지만 해열제를 줘서 돌려보냈다는 건 정말 저는 의료기관으로서 정말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 인간의 이 면역 반응의 기초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기사에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예측한 바가 나타났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38.5도라는 거는 바이러스가 많이 침입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바이러스가 더 많아지면은요, 우리 몸은 시상하부에 37.5도를 38.5도로 해놨다가 그래도 바이러스가 안 죽으면 40도, 41도까지 세팅 포인트를 올린다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40도, 41도까지 올라가면요,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질 않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죽기 때문에 그 죽었다는 게 우리 몸에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다시 세팅 포인트는 37.5도로 내려오면서 땀이 쭉 나면서 낫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보니까 그 신문에 보니까 정확하게 그 다음 날
엄청 악화가 됐고 41.5도가 돼서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입원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결국은 폐렴이 돼가지고 희생당한 거예요. 저는 제가 말하는 첫 번째 케이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수가 너무 많으면요, 면역 기능이 아무리 17세 소년이라 하더라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41.5도가 바이러스 수가 많아졌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면역 기능 억제, 이 스트레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게 과로와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다 면역 기능을 억제해주는 아주 주범입니다. 여러분들 과로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래요? 과로라는 건 내 몸이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써서 내가 힘들다고 느낄 정도면 우리 모르게 일을 하는 면역 시스템은 어떻겠어요? 완전히 뻗어 있는 거예요. 외국 놈이 들어온 걸 보고도 그 죽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면역 기능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면역 기능이라는 게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진행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로가 되면 내 몸이 피곤하다고 내가 느낄 정도면 우리 몸에서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면역 시스템은요, 더 에그조션에 빠지는 거예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과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나쁜 게 이래서 나쁜 거예요. 이게 지속되면은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 그 다음에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해서 혈관은 계속 서서히 20년, 30년 거쳐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 30년, 30년 하잖아요. 그 내내 그냥 스트레스 속에서 살면 결국은 지금 이런 제가 지적한 문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마치 고혈압 환자처럼, 마치 당뇨 환자처럼. 응? 그리고 또 면역 기능은 또 상대적으로 억제가 되고. 자, 여러분들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나타난 현상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면 우선 스트레스 수면과의 관계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긴 수명 직종이 성직자라는 걸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짧은 직종이 언론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스포츠인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활성산소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의 한 예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언론인은요, 여러분 언론인 우리가 옛날에 사회 과목을 배울 때 제가 전 기억이 나요. 사회 과목 직업별 특성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직종 언론인, 전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실제 보면 여러분들 언론인들 그 마감하고 싸우는 5시까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뉴스 보도 마감해가지고 거기에 맞추고 그냥 기자들 막 밤낮 없이 다니면서 받는 스트레스는요, 여러분 시간하고 싸우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들 수명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그 팩터들이 작용하는 거지만 왜 언론인들만 그렇게 빨리 이렇게 수명이 짧냔 말이에요.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분들이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특별히 스트레스가 많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래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 특히 이 맨 처음에 그 신학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그 하버드 대학이 그래도 많이 제가 신학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좀 나빠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여러분 2016년에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많아요. 그동안 이 신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명히 신앙은 건강을 좋게 해준다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그 종지부를 찍는 연구를 2016년에 이 하버드 대학의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에서 연구를 해서 2016년에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무려 16년 동안 그 여성들을 추적 관찰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는, 여러분들 사람들 가지고 하는 실험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잖아요. 사람을 가지고 하는 실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을 관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16년 동안을 7만 4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뭘 했느냐? 신앙이 건강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보는데, 이런 신앙을 하나의 어떤 인덱스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들이 그 여성들 중에 교회를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느냐 안 가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1회 이상 출석한 여성과
전혀 교회를 가지 않는 여성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들의 평균 연령은 60세였고 16년 동안 관찰하는 사이에 13,000, 여러분 평균 연령이 60세니까 뭐 7, 80세인 분도 있고 더 젊은 분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16년 사이에 13,500명이 죽었는데 여러분들 1회 이상 출석한, 교회를 1회 이상 출석한 여성들이 사망률이 33%가 낮았고, 그 다음에 수명도 5개월이 길었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래도 이 집단수가 74,000명이기 때문에 이 5개월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계에서는 그 유의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아무튼 중요한데 아무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질병 지수에 대한 것들도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확실히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 질병 지표들이 낮아요. 여러분들 이거 이상 더 실험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래요? 크리스찬들은요. 또 이게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 미국의 신앙이라는 건 기독교예요, 기독교.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스트레스 해결을 더 잘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스트레스 해결을 더 잘한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육체적인, 제가 직접 한 데이터인데, 여러분, 육체적 질병을 가진 분들 보면요, 여러분들 비타민C 레벨이, 혈중 레벨이 형편없이 낮아요. 이건 심근경색증 환자들 수백 명을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정상인들에 비해서 여러분, 심근경색증은 사실 전혀 비타민C와 관계가 없어 보일, 관계가 있지요. 밀접하게. 이 엄청 낮아요. 비교도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돼. 혈중 농도가요. 비타민C 농도가요. 여러분들 왜 비타민C를 쓰겠어요? 저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중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비타민C라는 거를 제가 확실하게 공부도 했고 확인을 해봤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스트레스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해서 비타민C가 희생을 합니다. 비타민C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 몸 죽는 걸 막아주면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스트레스 받을수록 비타민C 보충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질병이 질병 때도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잘 보이지 않지만 간암 환자와 정상인의 혈중 비타민C 농도 차이를 여러분들 간암은 엄청난 육체 스트레스예요. 대부분이 혈중 농도 재지질 않을 정도였어요. 간암에 걸린 분들, 여러분 간암이 급하게 걸리지 않잖아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암에 걸린 분들 피를 제가 샘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샘플을 다시 한번 재봤더니 건강한 주위에 비슷한 연령 사람들에 비해서 비타민C 농도가 아예 비교도 할 수, 이분들은 잘 재지도 않을 정도로 낮은 그런 레벨을 유지하고 있더라.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비타민C 모든 것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비타민C를 충분히 공급해주면 간이 보호된다는, 간이 회복 빨리 되고 그 간 경변과 같은 건 질병을 막는다라는 결과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비타민C가 이제 활성산소, 이 스트레스 때 많이 생기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데는 활성산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삶과 죽음 방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먹고 숨 쉬는 것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중에 사용한 산소를 분석해 보니까 95%는 문제가 없는데 평균 5% 정도가 우리를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더라 하는 걸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요게 바로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자들이 이미 잘 세트해 놓은 그런 방정식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활성산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동맥경화는 혈관 내피 손상, 바로 이 혈관 내피 손상과 콜레스테롤의 과산화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는 건데 그 두 가지 조건이 되면 끝이에요. 그냥 바로 생기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이. 근데 그 혈관 내피 손상의 원인으로서 고혈압이 지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혈당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고혈압이나 고혈당은요 만성질환이에요. 만성질환. 여러분들 혈압이 지금 내가 180이다. 혈압약 안 가졌어.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혈압이 180이어서 그것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 30년,
40년 그렇게 방치했을 때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혈압 치료하시는 분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혈압약을 안 가지고 왔다고 막 안절부절을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그냥 뭐 금방 죽는 줄 알고. 혈압은 우리가 급성질환이라고 안 그래요. 만성질환이라고 그러잖아요. 혈당약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을 갔는데 당뇨약을 못 가져왔다. 그냥 재밌게 놀다 가시면 돼요. 편안하게 놀다 이 얘기가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는 혈압을 유지하는 거하고 혈당 유지하는 거를 가벼이 생각할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가랑비에 몸젓는 거예요. 그거 소홀하게 하면은 영락 없이 동맥경화로 죽습니다. 영락 없이. 언제? 30년 뒤에, 40년 뒤에. 그게 그래서 만성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혈압이 높은 것 때문에 금방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혈당이 높은 것이 금방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그런 개념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동맥경화 생기는 이 원인, 그 혈관 내피 손상과 콜레스테롤 과산화 중에 혈관 내피 손상의 원인으로 고혈압과 고혈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과 선생님들이 내과 책에 보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동맥경화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현대에 들었으면서 이 활성산소가 주는 엄청난 폐해를 과학적으로 인지하면서부터 이제는 활성산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논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활성산소가 혈관 내피 손상의 주범이라는 논문은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건 논문이 이미 90년대부터 엄청나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활성산소는 뭘 하느냐?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주범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만드는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담즙에 원료요, 세포막에 원료요, 그 다음에 각종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원료예요, 원료. 여러분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뱀이 정력에 좋다고 잘못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뱀 열심히 먹잖아요. 뱀 먹는다고 정력 좋아지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냥 정신적으로 좋아지는 거지.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높아지면요 동맥경화 빨리 와요. 여러분 요즘 의사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콜레스테롤 낮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아무튼 콜레스테롤이 사실은 우리가 몸에서 만드는 물질이에요. 왜? 하나님이 필요하면 필요해서 우리 몸에서 그렇게 우리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세요?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뭐로부터? 활성산소로부터. 활성산소로부터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 내피 손상과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주범이 활성산소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과식을 하면 활성산소 더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현대인은. 그러니까 현대인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혈압도 높아진다 그랬어요. 또 혈당도 높아지는데 그게 또 일상화가 돼 있다 그러죠. 그러니 현대인은요, 과거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쓰러지시는 분이 60대 이전에는 쓰러지시는 분이 정말 극히 드물어요. 지금은 30몇 살에 쓰러져서 갑자기 죽었다.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40대, 50대 그냥 그리고 스텐트를 하러 오시는 분이 더 이상 60 넘은 분들이 아니에요. 막 35살, 41살 나이 구분이 없어요. 스텐트 하러 오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스텐트가 뭐예요? 막힌 혈관을 넓히는 시술 아니에요. 그걸 받으러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활성산소를 확실하게 제가 지난번 비타민C 강의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제 데이터는 뺐지만은 제 혈관이 깨끗한 이유가 저는 정말 아무 자신 없지만 혈관 보호는 완벽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가 지켰다. 우리 집사람도 지켜주고 많은 사람을 지켜줬다고 말씀드렸는데 심지어는 여러분들 지금 과학적인 올소독스가 뭐냐면 이 한 번 막힌 혈관은 끝이다라는 게 지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제가 사실 90년대 우리 장모님을 치료하면서 이게 막혔어도 다시 좀 뚫리는 거 아닌가라는 거를 했다가 아주 그냥 이 전공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엄청나게 야단 맞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NEJM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잡지는 이거는 여러분들 의학의 바이블이라고 그랬어요. 임팩트 팩터가 여러분 사이언스나 네이처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높다고 그랬어요. 거의 60 가깝습니다. 58. 예, 보통 사이언스 네이처가 한 37, 8 정도 되네. 거의 2배예요, 2배. 거의 58.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잡지를 읽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잡지 2009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주면은 심지어는 막혔던 혈관도 다시,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Reversing Atherosclerosis, 동맥경화를 되돌릴 수 있느냐? 이게 제목이에요.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놓은 논문이 바로 2009년에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릴 정도로, 여러분들 이거는 완벽한, 저는 뭐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C 때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2시간 식사 때마다 비타민C를 꼭 드셔서 활성산소를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 저는 혈관, 사실 이 혈관 건강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저는 정말 돌연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건 제가 얘기했죠. 제가 한 20년 전에 벌써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C 레벨이 뚝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렇다면 현대인은 비타민C가 충분히 공급받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닐까.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비타민C가 부족하면 죽는 이유도 밝혀져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겸해서 제가 평생을 두고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실험할 것인가 하는데, 사람을 가지고 실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운이 좋게 사람처럼 비타민C를 만들지 못하는 동물 모델을 확보를 해서 그 동물에게 스트레스 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험을 막 2년, 3년 동안 무지 실패를 했어요. 그 알고 봤더니 한 종류의 스트레스를 주면은 이 쥐가 그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적응을 해요. 그래서 안 죽어요. 근데 요놈이 요거 적응하기 전에 새로운 스트레스를 주고, 요놈이 또 적응하기 요거를 두 가지를 교대로 막 주니까 죽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쥐를, 비타민C 못 만드는 쥐를 3개의 군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쥐, 비타민C 못 만드는 쥐, 비타민C를 못 만들지만 먹이 중에 물 속에다 비타민C를 타서,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세 번째 군이. 사람하고 똑같이 비타민C를 주기적으로 먹인 군, 그러니까 충분히 먹이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스트레스를 주는데, 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물에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물에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똑같이 세 군을 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막 물에서 하면 수영 잘합니다. 그 발도 짧은 놈들이 어떻게 그 수영을 안 빠져 죽어요. 근데 대신 막 나중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는데, 막 스트레스 죽을 때쯤 되면 그걸 꺼내가지고 쓱 꺼내서 휴식하고 휴식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거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그런, 다 이렇게 묶어두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묶어둬요. 그냥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묶어두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렇게 똑같이 3개의 군을 똑같이 그렇게 했다가 막 이놈들이 너무 힘들다 30분, 40분 그 스트레스 줬다가 휴식한 다음에 다시 물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또 그냥 물에서 맨 처음에 숨 막 살라고 막 이러면서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그냥 기진맥진하죠? 또 꺼내가지고 휴식. 다시 묶어. 이걸 반복을 하면요, 며칠이 지나면은 비타민C가 부족한 쥐만 죽기 시작을 해요. 비타민C가 충분한 정상쥐. 여러분, 정상쥐는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C가 왕창 만들어요. 막 2배, 3배, 막 5배까지 막 만듭니다. 평상시보다. 막 만들어요.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놈은 충분한 양 비타민C 계속 먹이고, 비타민C 없는 쥐만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는 왜 죽는지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 죽는 이유를 정확하게 메커니즘을 찾아냈어요. 놀랍게도 심장세포가 비타민C가 부족한 쥐만 어떤 면역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를 죽이더라. 자살을 유도해가지고 심장세포가 다 죽어서 심장에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찾아냈기 때문에 그냥 보니까 죽더라 하면 이거 못 실어요, 논문에요. 그 죽은 이유를 심지어는 우리 병원의 심장내과 선생하고 같이 초음파로 이 심장의 펑션까지 그것까지 해가면서 정말 방대한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이 바로 그 논문이에요. 이건 진짜로 얼마나 저는 당연히 네이처에서 받아줄 줄 알았어요. 정말 임상 선생님들도 보세요. 이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실험하셨네요. 그 카디올로지, 즉 심장내과 선생님이 같이 실험을 하면서 선생님 정말 멋진 실험을 했고, 그 죽은 이유까지 완벽하게 그러니까 심장 세포가 죽는 것까지 정확하게 그 실험 데이터로 딱 밝혔기 때문에 이건 네이처입니다. 분명히.
야, 근데 그 주인공이 비타민C라고 그러니까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네이처에 보내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그리고 얼마나 황당한 지적을 해서 보냈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에 집어넣으면 심장이 멎어. 아니, 그러면 왜 다른 쥐는 심장이 안 멎었을까? 야, 네이처에 리뷰하시는 분이 그런 정도의 리뷰를 해서 보내. 전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네? 어떻게 그런 리뷰를 해서 보내요? 비타민C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잡지에 계속 내리고 해서 결국은 저 프리 레디컬 바이올로지 중간쯤 되는 잡지에 결국 그분들이 보고, 야, 이거 기가 막히다 해서 거기에 이제 실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비타민C가 진짜로 학문적인 진실성이 드러나고 각광을 받게 되면요. 이 논문이 새롭게,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돌연사를 하는 걸 비타민C가 막을 수 있다라는 학문적 근거를 제공해 줬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괴혈병으로 죽는 이유가 단순히 비타민C가 부족해서 어떤 이유로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결국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에서 아주 작은 스트레스지만 그거에 의해서 죽는 것이 괴혈병의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논문에다가 제시를 했다는데, 굉장히, 그래서 최초로, 지금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괴혈병의 사인을 몰라요, 아직도요. 그걸 최초로 제가 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에 돌연사가 여러분들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스트레스가 만연화된 현대사회에 돌연사가 훨씬 많아졌다는 건 뭐예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자살이 많아요. 여러분들 자살 왜 해요? 편안한 사람이 자살해요? 스트레스가 가득 찬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는 징표예요. 그러니까 돌연사도 많아지고 자살도 많아지고, 그거에 자살이야 비타민C를 막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저는 비타민C를 드시는 분은 최소한도 돌연사는 하지 않을 수 있다. 돌연사의 원인은 많지만, 여러분들 혈관, 갑자기 심혈관, 그것 때문에 죽는 것도 돌연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혈관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비타민C를 오랫동안 계속 드시면 그렇게 혈관으로 죽을 가능성이 쭉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여러분들, 첫 번째는 우선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활용하자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활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적절한 스트레스를 아주 낮은 농도로 유지되게 하자는 거예요. 작은 레벨로. 여러분, 그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혈압이 올라가요. 혈당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만일에 잘 조절을 해서 약간 정도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바람이 더울 때 나를 쓰러지게 하는 바람이 아니라 그냥 불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건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혈압이라는 거는 어퍼 리미트가 있어요. 정상에 130이에요. 130을 유지하자는 거야. 여러분, 나는 혈압이 80이야. 그런 사람 어디 사는지 알아요? 막 이러고 살아요. 자는 듯, 쪼는 듯. 네? 근데 혈압이 130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혈압이 130인 사람은요, 팔팔합니다. 팔팔해요. 왜? 피가 쫙쫙 가고 있으니까. 혈압이 80인 사람이 활기 있게 산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그런 근거는, 그건 실험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는 분은요, 혈압이 130씩 저처럼. 저는 그렇게 삽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강의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강의 저렇게 해. 좀 얌전하게, 우리 집사람이 맨날 좀 점잖게 강의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힘이 넘치는데 어떻게 점잖게 해요? 혈압이 130으로 쫙 피가 가는데, 혈관도 좋잖아요, 저는요. 힘이 넘치죠. 혈관, 제가 보셨잖아요, 제 혈관. 제 혈관이 깨끗해요. 응? 거기다가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혈당이 무조건 100 이하에서 80, 90이, 여러분들은 혈당 검사하고, 나는 80이래. 그게 좋은 줄 알지만, 여러분 혈당 80인 분은요, 비실비실해요. 정상의 그러니까 정상 범위의 꼭대기를 이용하자 이거예요. 혈당도 100에서 120, 물론 의사 선생님들은 100만 좀 넘으면은 당신은 조금 있으면 당뇨 된다고 막 그러지만, 저는 지금 그러고 산 게 20년이야.
근데 당뇨가 안 돼. 맨날 재보면 105, 뭐 110도 나갔다 뭐 10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요. 20년 전부터 제가 그 혈당 검사를 했는데 항상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선생님은 당뇨 전 단계입니다. 맨날 이 소리를 20년째 지금 듣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그게 과연 위험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적절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은 걱정을 좀 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따가 이제 제가 그 거룩이라는 것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연관해서 설명 지어 드릴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활기찬 삶으로 이루어진 스트레스를 활용하자라는 걸 염두에 두자는 거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C 복용하셔야 돼요. 이건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데 비타민 여러분 의학적 근거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부신에 200 혈중 농도에 200배가 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지 그래서 그냥 콜티존이니 뭐 아드레날린이 계속 정신없이 그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요. 부신에. 비타민C를 어떻게 안 먹고 사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활성산소를 비타민C만큼 안전하게 제거해 줄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가장 수용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용성이라는 게 뭐예요? 부르면 즉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용성, 비타민 E 같은 거 누가 데리고 가야 돼요. 이 택시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쏜살같이 뛰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차를 불러야 돼요. 부르는 시간 동안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캐리어가 있어야 돼요. 캐리어. 지용성은 자기 혼자 못 가요. 캐리어가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용성, 이 비타민C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속하고 독성이 없고 효율적이고 이게 그래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유독한 활성산소를 제거를 여러분들 하시자는 거고.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되는데 휴식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식하자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휴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안식일이라고 했을까? 안식의 진정한 의학적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 휴식에는 육체적 휴식하고 정신적 휴식이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육체적 휴식과 정신적 휴식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걸 우리는 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이 성경에 나오는 거룩함이 주는 그 안식은요, 그거 이상이에요. 사실은요. 그거 이상입니다. 그거 이상인데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현대인은 정신적으로 너무나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정신적 휴식이 훨씬 큽니다. 근데 자 여기서 안식의 의미 거룩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거룩. 왜 거룩하게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나보다 훨씬 전지전능한 분을 향한 나의 절대적인 믿음을 보낼 때 우리 마음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선 전제가 뭐냐면 나보다 훨씬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야 돼요. 나보다 조금 똑똑하고 좀 저분 말 잘하네 이런 분들에게는 거룩하다라는 말 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그분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너무나 초월적으로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좀 그분에 대한 약간의 그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경외라고 그러죠. 우리가 경외. 여러분들 그렇게 경외를 하면요 약간 긴장이 됩니다. 혈압도 살짝 올라가고요, 혈당도 살짝 올라가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자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살짝 자극되는 상태.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왜? 두렵지만 나보다 너무나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만 그러나 저분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편안하다.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근심이 없다. 불안할 일이 없다.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함의 상태인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여러분들 의학으로 설명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정말 훼손되게 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못하겠지만 결국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가 막힌 완벽한 균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너무 또 억제되는 게 아니야. 약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 때문에 약간 긴장해서 혈압은 130, 혈당은, 여러분들 너무 그림 같은 얘기인가요? 그렇게 하면서
부교감 신경에 완전히 지배를 해서 우리에게 극도의 평안함을 주는 상태.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 TV 보면서 그냥 이러고 누워서 하루 쉬는 그 휴식하고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는 건 현대인은 이 안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 안식, 여러분 그 안식이라는 건 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표시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참 의미를 여러분들이 금방 이걸 보면 아셔야 돼요. 예배를 동냥하듯이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동냥하듯이 그냥 아예 오늘 가서 또 자리에 앉아줘야지. 하나님이 그거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예배드리라는 건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그런 책망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예배는요, 여러분들 드리고 나면은 정말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그게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다는 아닌 거예요. 내가 가서 기도드리고, 찬양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막 그냥 아시죠? 그 황홀경. 그 거룩함의 경지.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뭔지 이제 아셨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귀찮지만, 또 가야지. 그러고.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아쉬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그 안식의 의미를 휴식과 전혀 다른 이 안식의 의미를 좀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비타민 C를 하루에 최소한 더 6g 정도는 2번씩 2g씩 식사. 여러분들 그거는 6시간 간격으로 혈중 농도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운동도 꾸준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유산소 운동 하고 근력 운동을 같이 하셔야 돼요. 뭐 이거에 대해서 또 30분 1시간 얘기해야 되지만 뭐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이 어려우면 걷는 운동이라도 좀 해주시고 근력 운동은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셨죠? 거룩함의 의미 아셨으니까 이렇게까지 가르쳐줬는데도 하나님께 못 맡기시면요. 정말 잘 모르시겠거든. 신약하고 구약을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